때는 바야흐로 하늘이 더없이 높고 푸르던 어느 가을날, 새로 부임하는 젊은 사또 김민준의 행차가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고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의 위세는 실로 대단하여 푸른 깃발이 가을바람에 힘차게 나붓기였고, 잘 훈련된 관아의 군사들이 번쩍이는 창칼을 들고 행렬의 양옆을 호위했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새로운 원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행렬의 중심, 8명의 교군이 맨 화려한 가마 안에는 올해가 25의 젊은 사또 김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명석한 인재였지요.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첫 부임지로 이곳에 오게 된 그의 가슴은 오직 백성을 위한 올곧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뜨거운 이상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렬이 마을의 가장 큰 장터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남루한 행색의 처녀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인 기세로 행렬의 가장 앞을 막아서며 길바닥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행차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소란의 말들이 놀라 울부짖고 위풍당당하던 행렬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처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멈추시오. 오늘 이 길로 행차하시면 나리께서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제 꿈에서 똑똑. 그녀의 이름은 소희,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도는 장돌뱅이 처녀였습니다. 며칠 전 이 고을에 잠시 머물게 된 그녀는 간밤에 끔찍한 악몽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로 이 자리, 사또의 가마가 지나는 바로 그 순간, 길 옆에 낡은 정자나무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괴성과 함께 쓰러져 가마를 덮치는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객꿈이 아니라 곧 닥쳐올 재앙을 미리 보는 자신의 저주받은 능력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외침의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미친 계집이 나타났다며 수군거렸고 포졸들은 감히 사또의 앞길을 막은 죄를 물어 그녀를 몽둥이로 내리치려 했습니다. 멈추어라. 바로 그때 가마 안에서 점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내 인연, 내가 지금 누구의 앞길을 막고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느냐? 소희는 그의 위험에 눌려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망발이 아니옵니다. 나리.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기 저 낡은 정자나무가 곧 쓰러져 나리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제 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이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길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고목을 가리켰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나무는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경서를 통달하고 오직 이성과 합리만을 신봉하는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꿈이니 예언이니 하는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는 그에게 그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는 요망한 망발에 불과했지요. 허튼 소리. 나라의 법도는 꿈이 아니라 명백한 이치와 이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내년에 허무맹랑한 꿈 때문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첫 행차를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최포교에게 명했습니다.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 관아에 오게 가두어라. 그리고 사또의 행차를 방해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나리. 제발. 소희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김민준은 차갑게 돌아서 다시 자신의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번 소동을 그저 정신 나간 계집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 어서 행차를 계속하도록 하라.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던 소희는 절망적인 눈으로 멀어져가는 사또의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민준의 행렬은 소란이 있었던 장터 입구를 지나 다시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행렬이 마을 외곽의 작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나무다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리는 꽤 오래되어 보였고 몇몇 나무 판자는 썩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행렬의 선두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김민준이 탄 가마가 다리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다리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며 아래 계곡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민준이 탄 가마는 피할 틈도 없이 다리의 잔해와 함께 아수라장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교군들의 비명과 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곡이 깊지 않았던 덕분에 최악의 참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마는 박살이 났지만 김민준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흑투성이가 된 채 부축을 받고 일어선 김민준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공포와 충격으로 떨리는 가운데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처녀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길을 가면 사또나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예언한 것은 쓰러지는 정자나무였지 무너지는 다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에서 사도가 죽을 뻔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그녀의 악몽 같은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김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관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현상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포교를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관아로 돌아가는 즉시 옥에 갇힌 그 계집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날 밤 사또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신비한 장돌뱅이 처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얼마 후 최포교가 소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희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오늘 일어날 일을 어찌 미리 알았던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낮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젊은 사또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희,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곧 닥쳐올 재앙이나 좋지 않은 일들을 꿈을 통해 미리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내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불행이 따른다며 저를 재앙을 부르는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지요. 결국 저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입니다. 불행을 미리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을 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고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였지요. 오늘 사또 나리의 앞을 막아선 것은 제 평생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또다시 미친 계집 취급을 받고 옥에 갇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운명인가 봅니다. 소희의 기구한 고백을 듣는 동안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지요. 만약 이 처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미래의 재앙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참의 침묵 끝에 김민준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다. 내 말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낮의 일을 생각해서 내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너는 지금 당장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관아에 머물며 나의 곁에서 지내도록 하라.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소희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최포교까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내 능력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앞으로 내가 꾸는 모든 꿈을 빠짐없이 내게 고하도록 하라. 만약 내 능력이 참으로 증명된다면 나는 너의 그 능력을 이 고을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데 쓸 것이다. 그러니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오, 소희. 그대가 보는 것을 내게 알려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대가 보는 그 불행을 막아낼 것이오. 그대의 저주를 우리가 함께 희망으로 바꾸어 봅시다. 그날부터 소희는 관아의 후미진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또 김민준의 비밀스러운 눈이 되어 오직 그에게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 그녀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그녀는 관아의 주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의 주방 라인이 사또의 밥상에 오를 탕국에 아무도 몰래 검붉은 빛을 띠는 독초 가루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헝클어진 모습으로 김민준의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나리의 수라상에 독이 들어갈 것입니다. 탕국에 독초가 들어갈 것이니 절대 드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마침 아침 식사를 받으려던 김민준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마침 수라상을 들고 들어오는 나인을 향해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그는 품에서 작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은비녀를 탕국 속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탕국 속에 잠겨있던 은비녀의 가장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무스름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두 번째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주방을 폐쇄하고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리고 이 음식에 들어간 독이 무엇인지 의원을 불러 즉시 확인하도록 하라. 그의 명령에 관하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주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소희의 꿈에 나타났던 그 낯선 얼굴의 나이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김민준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소희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이 고을 내부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상이자 인자한 웃음으로 자신을 가장 먼저 찾아와 환영해 주었던 박찬영 대감이었습니다. 독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소식은 그날 밤 박찬영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랑채에서 신복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패했단 말이냐? 즉, 어리석은 것들. 젊은 놈이 용케도 독이 들었음을 알아챘구나. 아니면 그 곁에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박찬영 대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웃음을 가득 머금고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리의 옥체에 병고가 생길 뻔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나이다. 그는 사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사병들을 관아에 들여 사도의 곁을 지키게 해달라는 교활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도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속셈이었지요. 대감의 충심은 고마우나 관아의 일은 관아의 법도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소. 나의 안위는 걱정하지 마시오. 김민준은 그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박찬영은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불길했습니다. 꿈속에서
백성들의 양식이 산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양곡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것은 불타는 창고 주변을 수천 마리의 시커먼 쥐떼가 득실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날이 밝자마자 김민준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관아의 양곡 창고에 곧 큰 불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창고 주변을 수많은 쥐떼가 맴도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소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날이. 알겠습니다. 쥐는 본래 곡식을 훔쳐먹는 동물이 아니옵니까? 이것은 누군가 오랫동안 관아의 양곡을 몰래 빼돌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불을 지르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장부 조작과 횡령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수작인 것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추리에 김민주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라 고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내가 또 한 번 큰 공을 세웠다. 최포교. 당장 양곡 창고의 모든 장부를 가져오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신문하라. 창고의 경비를 2배로 강화하고 철통같이 지키거라. 하지만 범인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장부는 완벽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이 잠시 방심한 바로 그 순간 비극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비상을 알리는 다급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양곡 창고에 불이 났다. 두 사람이 달려가 보았을 때 양곡 창고는 이미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줄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의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박찬영 대감이 나타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점고 경험 없는 사도가 부임한 뒤로 우리 고을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소. 이 모든 것은 사도가 부덕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활한 선동에 굶주림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는 하루아침에 무능한 사도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미끼가 되어 범인을 잡기 위한 위험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가을 축제날, 나는 모든 경호를 물리치고 평복 차림으로 백성들과 어울리겠다고 공표할 것이다. 날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옵니다. 범인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켜야만 놈은 방심하고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것이 우리가 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아슬아슬한 도박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소희를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너의 눈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오직 꿈에만 집중하도록 하라. 축제를 하루 앞둔 밤, 소희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제 사또 김민준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애 가장 길고 가장 선명하며 가장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자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종각 누각의 김민준 사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 하나가 나타나 번쩍이는 단도를 그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소희는 자객의 복면 너머 그의 눈이 박찬영 대감의 충직한 집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박찬영 대감의 비밀 사랑채. 그는 타오르는 화톡불 앞에 앉아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두꺼운 비단 장부 하나를 불 속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범행의 시간, 장소, 범인, 그리고 동기까지.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진 것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그녀는 김민준의 방으로 달려가 간밤에 본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가을 축제 당일,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관아 내부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민준은 소희의 예언을 바탕으로 마지막 함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김민준은 약속대로 수수한 선비 차림으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을에서 가장 높은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자시가 되자 종각의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의 꿈에 나왔던 그대로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었습니다. 자객이 단도를 치켜들고 김민준의 심장을 향해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김민준이 바람처럼 몸을 돌려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내 놈이구나. 좁은 종각 누각 위에서 두 사내의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종각 맞은편 다락방 창가에서는 소희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자객이 김민준을 궁지로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희가 약속된 신호에 따라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그녀의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객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아래에 매복한 포졸들에게 위치를 알리는 암호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매복해 있던 포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종각을 에워쌌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객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침내 최포교가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나 단숨에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객이 생포되는 것을 자신의 사랑채에서 지켜보던 박찬영 대감은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밀 장부를 불태우고 야반도주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는 한 처녀의 그림자. 바로 소희였습니다. 어딜 가시렵니까, 대감 어르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끝. 제가 어젯밤 꿈에서 미리 보았거든요. 박찬영은 이성을 잃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소희를 위협했습니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어느새 당도한 김민준과 수많은 포졸들이 나타나 그의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한 것입니다. 모두 체포하라. 박찬영 대감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고을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준 젊은 사또 김민준과 신비한 처녀 소희에게 아낌없는 칭송과 감사를 보냈습니다. 고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어진 정치는 백성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고을은 예전보다 더 큰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고을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조용히 짐을 꾸려 김민준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나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가다니.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 아니더냐?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장돌뱅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저의 능력은 결국 불행을 부르는 능력. 제가 머무는 곳에는 늘 재앙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는 소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희.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네가 본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다. 너의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고을은 여전히 저 악독한 자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이곳에 머물며 너의 힘을 좋은 곳에 쓰도록 하라.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소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저주받은 아이가 아닌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하오. 나의 이성이 닿지 않는 곳, 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곳을 대신 보아줄 당신의 그 특별한 눈이 나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오. 내가 당신의 검과 방패가 되어주고 당신은 나의 등불과 눈이 되어주시오. 부디 나의 곁에서 이 고을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나의 유일한 눈이 되어주지 않겠소. 그것은 청원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청원.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과 소희의 혼인 소식은 온 고을의 가장 큰 경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어진 사또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처녀의 결합을 제1처럼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지요. 그날 이후 소희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악몽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현실에서 해결해줄 현명하고 든든한 남편 김민준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보고 그는 현재를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완벽한 반쪽이 되어 고을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악몽을 꾸던 장돌뱅이 처녀와 이성만을 믿던 젊은 사도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